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 정말 괜찮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 밀릴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자,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저희가 열심히 영상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한창인데요. 어제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부까지 개표를 내일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또 가져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46.95%,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7.12%,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자, 광주 전남이라는 점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결과만 보면 122표 차 박빙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존 예상한 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예상은 전남 쪽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앞설 것이다. 광주 같은 경우는 팽팽할 것이다. 반면에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전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앞선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이었는데 그대로 어제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제 화천대유 사건이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존 여론대로 나왔다는 것을 보면 화천대유 사건이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미쳤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한테도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고 네. 이재명 후보도 불안성이라는 부분도 작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그래서 판단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결국 그러나 이제 11만 차이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22표 차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11만 표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누적 득표율은 지금 11만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전북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북에서 많이 앞설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얻은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33,000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33,734표가 그래요. 그런 반면에 이제 오늘 몇 표를 얻느냐? 전북에서 만약에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2만 표 이상을 얻어버린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50%에 근접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예측을 가능하죠. 근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신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남에서 상당히 좀 희망을 본다 그랬는데 아마 이낙연 후보 입장에 봤을 때도 좀 더 크게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 투표율을 좀 살펴보자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자, 여기 쭉 전국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제 나온 결과 광주 전남입니다. 56.2%로 나왔어요. 자, 소장님, 네. 투표율 낮은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잖아요. 누가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 주로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전통적인 당원들은 투표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영향받은 20, 30, 40 특히 이제 광주의 권리당원은 투표를 차마 못했던 겁니다. 누구일까요?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앞서 이제 유영하 교수님께서는 큰 차이가 아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선방했다. 이낙연 후보가 크게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광주 전남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후보 된 후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광주의 승리, 그다음에 전남의 승리의 그 상징성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득표 결과보다 더 큰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낙연 후보가 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졌더라면 계속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선론이 유지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반전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또 결선 가자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서울 지역입니다. 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견제적인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거든요. 네. 또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서울을 손에 넣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거나 최종 후보가 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에까지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광주 전남의 결과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유 교수님도 그렇고 배 소장님도 그렇지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호남 전쟁, 호남 대전에 아마 최대 변수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후보들 발언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한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발토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도 짧게 여쭤볼게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경선판에서요. 일단은 이게 경선판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리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전남 지역에서 이 정도 이길 거라고 누구나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표 차이가 덜 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광주 전남의 첫 번째 승리를 계기로 해서 이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북과 또 수도권으로 계속 번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인구 특성상 이 호남 출신의 이 호남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민주당 열성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저희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 퇴직금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다,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만약 이재명 지사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만 가지고 이 대장동 개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면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특검이나 국조 등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 쪽에 악재가 터졌지만 이재명 지사도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할까 하는 민심이 민주당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재명 지사 측의 대응까지 지켜보면서 민주당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주간입니다. 저희가 추석 민심 중요하다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추석 막바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같이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10% 이상 후보를 기재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3.6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26.3이고요. 그런데요, 소장님. 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 60.7이고요. 이낙연 후보 30.4예요.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런 거죠?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요.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건 바로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저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전체 결과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네. 왜냐하면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도 대장동 개발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신중한 겁니다. 왜? 이것 자체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것만큼 난망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영향을 미치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 그리고 확장성도 있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치는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뭐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낙연은 이겼고 이재명은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어제 전남, 광주 경선 결과 이후 후보들은 어떤 상황인 건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교수님. 두 후보가 있습니다. 앞에 두 후보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이 박스권에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확장성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 확장성이 약하다. 그렇죠. 아직은 진영적 선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저것이 이제 양쪽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달라지겠죠. 확실하게 달라지고 예를 들면 이낙연을 찍었던 이낙연을 선호하는 사람, 또 홍준표를 선호하는 사람, 하여튼 윤석열을 선호하는 사람, 이재명 이것이 다 두 후보한테 대선 때 항상 보면은 막판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경향성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러니까 왜 이재명과 이낙연의 민주당의 선호도가 2배 이상 차이 나느냐. 네. 저건 이제 뉴시스 주사가 이전에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다릅니다. 그전에는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저렇게까지 안 났었어요. 네, 네. 저는 저것이 호남과 좀 다른 경향성인데 호남은 이제 연거성이 이낙연 후보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에서 이기고 광주에서 비등한 이제 상당히 표차가 없었던 것인데 이 대장동 문제를 갖고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저는 역풍적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이 호남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전통인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 같이 결합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노무현 탄핵 때 사건입니다. 새천년 민주당하고 새천년 민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을 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죠. 또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이 국민의당 그래서 호남에 지지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그걸 깨고 유승민 의원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호남에서 1%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낙연 후보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빠꾸합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층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좀 질문 이제 토론을 했지만 그렇게 공격했던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마 반감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각각 상대 후보가 되면 유리할 거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더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총장이 39.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야권에 유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물었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34.2%로 나왔어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뭐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더 낫다, 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가요? 토확수. 토확수. 토확수요? 이제 토는 뭐냐? 토론 능력. 토론 능력. 토론 능력이 윤석열 후보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본선 토론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확은 뭡니까? 역시 확장 능력이에요. 확장 능력.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MZ 세대로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마지막에 수능 시험이 아니라 수비 능력이에요. 수비 능력. 그러니까 이게 공격에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이 윤석열 후보가 좀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또 이낙연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낙연 후보가 뭐 토론 능력이 좀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사이다 같이 또 토론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확수, 확장성도 확장 능력도 이재명 후보가 더 있고, 또 수비 능력도 지금 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말 초태풍급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능력을 보니까 토확수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낙연 후보가 되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이제 전국 결과가 나오고 다음 달에는 49만 명이 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30만 명의 서울, 경기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